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광종의 공포정치와 경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려사 저료에 나오는 광종 15년 박수경 졸기편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경 졸기 광종 15년 즉 964년 8월에 이제 사도 박수경이 죽었다. 정종이 즉위한 초기에 내란을 평정한 것은 박수경의 공이 많았다. 그런데 이때 아들 승희, 승경, 승래가 참소를 입어 옥에 갇히자 수경이 근심하고 원통해하다가 죽었다. 이 박수경이라는 인물은 이제 황해도 호족 출신인데 왕건을 따라다니면서 갖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개국 공신 중에 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태조 왕건이 역분전을 내릴 때 200결이나 받았을 정도로 상위급 최상위급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이제 태조의 어쨌든 좀 순위는 빌리지만 28번째 이제 부인이었고. 박수경의 딸이 태조의 부인이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종이 이제 왕식념의 군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회종 이후에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왕위에 오를 때 이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 얘기는 곧 정종만이 아니라 사실 광종에까지도 미치는 거잖아요. 즉 정종과 광종을 도운 핵심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를 걸쳐서 이어온 개국 공신이자 건국 공신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족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했어야 마땅한데 그의 아들들이 뭐 대수롭지 않은 참소로 어이없는 참소로 이제 갇히게 되니까 이제 울분해서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당시 그 외에 안 그래도 광종이 계속해서 호족에 대한 견제와 호족의 힘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왔는데 다른 호족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했을 테고 실제 이후에 광종은 이런 호족들 상대로 또는 종친들을 상대로 냉혹한 숙청 정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광종이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집권 7년까지는 좀 안정화시키고 7년째 노비양건법 실시하고 그 이후에 과거제 실시하고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이런 숙청들을 시작을 하면서 그 개혁의 칼끝을 제도개혁이 아니라 호족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기 시작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광종의 이 왕권 강화 정책에서 결론은 이 호족의 숙청이다. 이런 이제 뭐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무렵 광종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서 개경을 황도라고 불러요. 우리 뭐 복숭아 통조림 아니고 황제의 도시.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황자. 그렇죠. 황제국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하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광종은 일관되게 호족을 약화시키고 견제하면서 이 왕권 강화에 주력을 해서 유력한 호족 세력들은 이 왕권을 위협하는 그 정적으로 보고 사실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숙청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하급 관리의 참소만 올라와도 이 정적으로 보이는 제3급 관료를 유배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막 빈번해지는 거예요. 참소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뭐 전혀 이제 그 큰 문제가 없는 관리들이라도 사적으로 기분 나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을 공격을 해버리니 복수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참조를 꾸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버리죠. 이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서 정말 죄 없는 관료들이 죽이는 사례들이 뭐 속출하고 있었다라고 고려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광종연간의 고려사의 기록이 특히나 소략합니다. 예컨대 이제 그 앞서 우리가 광종의 대표적인 그런 개혁 정책으로 얘기되는 노비양건법이라든가 과거제 실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고 이때 이 중반 이후에 본격 공포 정치로 들어가면서 호족들에 대한 또는 이제 공신들에 대한 숙청 작업 이것도 구체적인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달랑 뭐 한 줄. 이 박수경 이야기 말고 등장하는 게 광종 25년에 있었던 기록 하나인데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서경의 거사 연가가 반역을 교하다 처형됐다. 서경의 거사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벼슬아치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종친들, 뭐 공신들을 이렇게 유배하고 처형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이 이 정말 이 정도는 거의 취급되지 않을 정도의 것이 하나의 증거처럼 이제 올라와 있는데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뭐 얘기했던 그 하나가 불씨가 돼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이런 의미도 것으로 있어요. 봤을 때 과연 이게 광중의 공포 정치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과연 그러했나? 네. 물론 이제 뭐 이 때문에 새로 옥사도 건축하고 했을 정도로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과장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편 있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그의 공포 정치가 근거가 없진 않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뒤에 가면 나오는 최승로의 그 시무책에서 광종을 평가하면서 이제 그렇죠. 묘사가 상대방을 됩니다. 평가하면서 네네네. 광종을 상당히 가혹하게 예, 평가했어요. 예.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네. 하지만 이 구려사의 그냥 해설적인 이런 기록이라든가 최승로의 그런 표현도 좀 과장됐을 수는 있다. 네네.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이 최승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때는 공신만 제거하거나 뭐 호족만이 아니라 그 칼끝이 어디까지 겨냥이 되느냐 하면 왕실까지 겨냥했어요. 그래서 이 광종은 이복형 그 두 번째 왕이 해종이 이복형이거든요. 광종의 그 아들도 제거를 했고 정종 같은 경우는 친형이니까 그 아들은 조카자가 되잖아요. 친조카인데 이것도 역시 죽일 정도로 아주 그 냉혹한 조금이라도 이 왕권에 뭔가 대들 기색을 보이면 다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네. 박근혜님도 이제 이 대목쯤 되면 광종의 눈빛을 아주 정말 예리하게 그리셨는데. 그러니까 이쯤 되면 거의 환자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거의 병에 이른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처음에는 시스템으로 호족들을 견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다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호족의 불만을 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협을 느꼈겠죠. 반발이 있고. 예, 예. 네. 그래서 인적 청산에 들어가게 된 게 공포 정치 시작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광종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한 냉혹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방금 교수님 얘기한 내용에서 보여지듯 자신의 그 형들이죠. 해종과 정종의 아들들을 제거한 것은 그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그들을 내세워서 자신을 몰아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졌을 테고, 그래서 해종의 아들, 정종의 아들을 전부 제거해버린 점. 여기서 보면은 진짜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병이 되면서 그의 냉혹함이 여지없이 보여지는 대목이다 싶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자기 친아들, 즉 자신이 세자로 세운 아들까지도 굉장히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광종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네. 그 둘째가 죽어요. 죽잖아요. 만약에 둘째가 죽지 않았으면 또 위험했을 수도 있다 싶어요. 이 둘째가 그 죽음으로 해서 정도로. 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후계자였던 그 세자인 뒷날의 경종이 얼마나 이 시기가 정말 힘들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자, 실제로 이 광종에 대한 평가는 최승로가 가장 좀 가혹했고, 뒤에 이제 400년 뒤에 보면은 역사가 이재호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광종이 이제 선진물들을 잘 들여와서 학문도 승상하고 유학 기반을 다지고 과거제도 실시하고 이런 어떤 평가들을 좀 엇갈리는 평가들을 했는데, 자, 일단 광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바에 근거해서 총괄적인 평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 뭐 우리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의 반복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초기의 개혁 정책들은 고려라는 나라를 기존의 이제 고대 국가에서 새로운 이제 중세 국가로 그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제를 들 수 있는데, 고려라는 나라가 좀 한 걸음 더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과거제의 실시라든가 노비안건법의 실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호족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단단하게 다지고 하는 그 목적하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계가 너무 지나쳐서 결국 이후에 이제 주변의 숙청, 그러니까 종친과 호족과 심지어 이제 조카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숙청의 칼날이 미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갖는 부정적인 점으로 평가받겠죠. 저는 이렇게 보면 정말 역사는 놀랍게도 이 평행 이론 같은 게 잘 적용이 된다.
정말 광종 보면 태종이 딱 연상이 돼요. 우리 조선 초기 세 번째 왕 광종도 한 번은 이복형하고 어쨌든 왕위에서 분쟁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동복형하고 있죠. 조선시대도 딱 왕자이란 두 번 일어나잖아요. 1차 왕자이라는 이복 동생 제거. 그다음에 2차에서는 동복형 방간 제거.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이 왕권 강화에 상당히 집착을 해서 사병을 혁파한다라든가 그렇죠. 또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에 하는 호패법 이것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 파악하는 거거든요. 우리 광종이 노비안건법 이런 거 해가지고 국가의 이런 경제 기반 확보하던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이 외가 세력들에 대한 숙청. 그 가혹한 정치적 숙청 광종은 뭐 조선시대판 태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태종 이방원이 좀 섭섭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굉장히 비슷한데 이 숙청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태종 이방원 다룰 때 뭐 토사구팽이란 말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 공신 중에서 숙청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유배분의 이숙번, 이거의 등등 정도고 이 이방원이 숙청한 대상은 오로지 처가. 그러니까 자기 처남들 다 죽이고 나중에는 또 누굽니까? 세종의 처가까지 다 돌입을 하잖아요. 이럴 정도로 외척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히스테리를 부렸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그래도 이 냉혹함에 있어서는 광종하고는 뭐 비교하면 이방원 섭할 거다 이런 자, 이 광종이 죽고 그의 아들 경종이 이제 5번째 왕으로 즉위하는데 태자 생활 박화영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광종이 태자 때부터 의심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안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종이 막 그 아들까지 상당히 경계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 명이 있을 수 있기는 그 대모왕후와의 사이에서 근데 이 태자 즉 경종의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어쨌든 아마 더 다른 아들들이 많았으면 이 경종도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 11살에 태자로 책봉이 되었고 그 광종이 이후에 한 10여 년 가까이 소위 말하는 공포정치, 이 냉혹한 숙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도 되게 불안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왕실 세력들도 대거되는 이런 경우도 지켜봤으니까 광종이 사망하고 21살에 왕에 올랐는데 즉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대대적인 사면령. 이때 이 광종 그 말년에 이 감옥에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차가지고 감옥은 만원이었다. 뭐 이런 그 기록들도 보이거든요.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들을 풀어주고 또 이 귀양 간 사람들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에게 또 이제 벼슬도 열어주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사람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런 사면령과 함께 또 재미있는 명을 하나 내립니다. 뭐냐면 이 광종 시기에 이 수많은 어떤 정치에 희생된 사람들이 대부분 참소로 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참소를 당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참소한 자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적으로 복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이런 명을 뭐 무협지나 뭐 서구극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경종이 함부람이 법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이런 복수극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또 이걸 이제 활용해서 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죠. 당연히 자기 그렇죠. 원한을 가진 사람들 그냥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한다든가 이것이 결국은 이제 태조의 아들까지 죽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서둘러서 이제 그 사적 복수법을 이제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종과 성종을 계기로 해서 이 고려가 이제 좀 유교 시스템에 기반한 이런 정치 운영을 하는 이런 나라로 이제 바뀌어나가는데 그 과도기에 아직 이 고대 국가적 면모가 남아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종은 그래도 나름 이제 총명함이 있어서 이 당시에 이제 전시과를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곡물 생산하는 땅, 전지를 말하는 거고 시라는 건 이 당시에 또 꼭 필요한 거니까 땔감을 확보하기 위한 이 시를 신료들에게 분배해주는 전시과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땅 자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수조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처음 전시과가 실시된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이후에 전시과는 몇 번의 이렇게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처음 실시됐다 해서 이때는 시정전시과라고 불리고 뒤에 가면 뭐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등등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가게 되죠. 조세제도의 기반이 되는 아, 거겠죠?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조선시대와 비슷한 그 시스템이 이제 과정법인데 전시과하고 과정법의 가장 큰 차이는 땔감까지 네. 나무까지 지급하는. 그래서 음. 우리가 전지와 시지를 지급해. 그만큼 이제 땔감이 뭐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죠. 토지만큼이나. 예. 자, 이 경종 5년의 좀 독특한 인물,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그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 최지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경종 5년에 반역 사건이 벌어지는데, 최지몽이 다시 반역을 예고하면서 피하도록 하는 사례가 또 경종에까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지봉은 우리 예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회정 당시에도 왜 자객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해서 이제 숙소를 옮기게 했는데 숙소, 예. 그다음에 광종 때는 술 취해서 뭔가 실수를 했는지 광종이 눈밖에 나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등용되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경종 때 와서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뜻밖의 변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종에 공고하고 얼마 뒤에 이제 그 왕승의 반역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종의 신임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고려의 특징을 보여주는 신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최지몽은. 네. 그러니까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80명이 임금을 모신 정말 그리고 80살이 넘어서 세상을 떴으니까 이 당시로 치면 대단히 장수한 요즘 거의 100세 시대를 네. 그러네요. 81세 나이로 네. 죽었다고 한다면 태조부터 성종까지 최장기 신하네요. 결국은 이런 반역들이 벌어지면서 경종이 좀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종은 자기는 뭐 하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 사면령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정치를 펴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나름 하느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반역 사건이 나면서 아마 좀 정치의 환멸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뭐 주색을 찾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바둑을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바둑 두고 하여간 정치는 제껴놓고 여러 방탕한 생활을 많이 밭도 들고 술 마시고 하게 되는데 뭐 그 기간도 오래지도 않습니다. 1년여 만에 세상을 뜨고 마니까. 제유 6년째인 981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누가 왕을 계승할 건지 상당히 좀 관심의 초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경종이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죽은 셈이 되는데 이 왕비넷과 후궁 하나를 두었는데 왕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번외왕후 항보씨와 이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 그런데 이제 경종이 돌아가실 무렵에 요 나이가 2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령군 치가 이제 대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이 계령군은 경종의 그 왕비 중에 요 헌해왕후와 헌정왕후도 자매예요. 거기에 이제 그 오라비가 되는 인물. 그러니까 경종에 있어서는 처남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이 왕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촌이 되는 거죠. 이 정확하게는 왕자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외삼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경종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식이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쨌든 자기 처남이 나름대로는 좀 어질고 뭐 하니 덕이 있으니 물려줘서 잘 펼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좀 잘하면 그렇죠. 그런 생각 그렇게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의 이제 아들이 승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죠. 그래서 경종은 재령군에 대해서 국가의 어진 종친이고 짐이 우애롭게 여기는 사람이니 반드시 조정의 대역을 받들고 국가의 창성한 태전을 보존할 것이다 라면서 공식적으로는 죽기 전에 선의를 해요. 거의 이제 병석이라서 이제 뭐 거의 오늘 내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자기 역할을 절차상으로는 선의라는 방식으로 왜 이렇게 선의를 하면 이게 더 정말 중요하냐면 돌아가시게 되고 뭔가 지명이 안 되면 상당히 혼란해져요. 그렇죠. 왕위 계승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선의의 형식으로 바로 이제 계령군이 고려의
여섯 번째 왕에 오르니 바로 이 인물이 그 유명한 성종. 우리 조선시대 성종은 9대왕, 고려 성종은 여섯 번째 왕입니다. 고려가 특히 이런 죽기 전에 선의하는 양식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선의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네. 굉장히 급히 죽는 경우에라도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막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건 네, 네. 어쨌든 꼭 이와 같은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아, 예. 박시백의 오려서 다음 시간에는 성종의 언로 개방 정책과 최순례의 시무 28조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